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진이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봉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경제 실물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금융시장은 다 부풀었거든요. 저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봐요. 자산시장의 거품 깨져봐야 정상적으로 그 시장이 간다. 제2의 IMF 위기가 온 건지 불안 심리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위기가 잇따라 드러나고 각국의 신속 대응에도 불안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IMF 외환위기의 기억 때문에도 가슴이 철렁한데요. 이슈 더 이슈에서 그 솔직한 속사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또 이어지는 경제위기, 과연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 그리고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되느냐. 네. 이게 난데없이 이제 미국의 은행들 몇 개가 막 흔들리면서 네. 또 뭐 유럽은행도 흔들리고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돈 풀어 써서 금융위기 틀어막고 버티던 게 또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런 거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일인 거죠.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막 번지면서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전부 집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식당도 문 닫고 극장도 문 닫고 뭐 다 문을 닫고 여행도 안 다니고 하다 보니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 버린 거죠. 이거를 그냥 해결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견뎠으면. 근데 그때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풀어서 일단 그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조금 더 길게 보면 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어서 네. 돈을 양적 완화로 이제 풀었는데 네. 요걸 좀 조여보자 하다가 어느 정도 조였었죠. 테이퍼링 하다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돈을 풀고 그 사이에 자본시장 호황으로 또 돈이 돌다가 보니 부실이 생긴 거군요. 부실이라기보다 자산시장이 너무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에 경제활동이 엉망이었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암호화폐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오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경제 실물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이 금융시장은 다 부풀었거든요. 유동성 효과로. 예, 그거는 유일하게 돈 푼 거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정상화가 이렇게 차분히 내려가면 괜찮은데 네. 푹 꺼지면 위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스마트폰 뱅킹해서 돈이 빨리 나갔다, SNS 때문에 위기가 번진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 과장인가요? 타당한가요? 뭐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고 이런 뭐 부실된 상황들 또는 거품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을 보게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는 상당 부분 좀 둔감하게 자산 시장이 좀 움직였어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그러나 지금은 뭐 빅테크에서 내놓는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 하나하나가 뭐 다 복도방이 지금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 거품,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소위 예전에는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은행에 가서 붙이고 집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중개업소에 앉아서 그냥 바로 송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로 금융이라든지 시스템 안에서도 자산이 이렇게 또는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이 예전보다는 수천 배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것도요. 네. 사실은 그 은행이 뭘 잘못했다기보다 예금자들이 바뀐 겁니다. 예금자들의 행동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은행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예금자들이 돈을 안 찾는다라고 하는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와서 다 달래 다 고지되는 뭐 거죠. 어떤 은행도 다 파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허물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금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은행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쩌면 긴 방향을 본다면 은행 비즈니스의 이 모델이 돈을 받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돈을 맡아주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왜냐하면 돈을 맡았으면 언제 이걸 찾아갈지 알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걸 대출을 해주기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그 예금과 대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이 중간에 맡아서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은 거기서 이제 중개 역할 정도만 P2P 링크.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예치는 중앙은행에 두든지 뭐 하고. 아니, 그것도 뭐 사실은 그것도 돈이 없는 오가는 거죠.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오가니까. 뭐 어차피 그건 저 장부상에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는 이제 시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라는 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세상에 한계가 있는데, 하필이면 SVB는 뭔가 자산 부채 매칭에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확 빠졌고, 네. 크레딧 스위스도 뭐 비슷하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네. 그냥 하루아침에 뭐 해서 틀어막고 합병은 시켰는데, 예. 이 와중에 이제 미국 통화당국이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긴축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가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났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진 겁니다. 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책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 2%로 잡는 것인데 그게 6%에서 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연준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있고, 이게 예금자들 사이에 공포 심리가 퍼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것도 잡아야겠는데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고민은 안 했을까요? 만약에 연준이 네. 긴축 기조를 좀 포기를 하고 동결을 하거나 하면 시장이 네. 아, 위기는 위기인가 보다 생각할까 봐 그래도 기조는 지키면서 뭐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은 외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야. 우리 가던 길 갈 거야.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3월 16일 날 유럽중앙은행 ECB가 0.5%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별 탈이 없었거든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거는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였던 거고, 어쨌든 0.5% 꽤 큰 폭으로 올렸는데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일종의 시장에 대한 심리전인데 지금. 네, 지금 완전 심리전이죠. 그래서도 뭐 인하는 없다까지는 얘기하고 네. 그러나 동결은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곧 금통위 결정을 해야 돼요. 당장 그 부동산 이쪽 동네에서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걱정과 전망을 하고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금리가 한 2%가 넘었던 시기 자체가 작년 7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주택 시장의 가격의 흐름과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던 과정 안에서는 뭐 금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에 둔감했었는데, 이렇게 팽창된 통화량 안에서는 자산과 이 금리에는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네, 네. 특히나 뭐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여러 보고서를 보더라도 유동성하고 금리가 가장 이 주택 가격의 핵심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부동산에 이게 잡혀 있거든요. 부채가.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0.25% 정도의 인상이라면 다음에는 한 번 정도는 더 동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준의 그 베이비 스텝 발표 직후에 네. 그 원화가 강세.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우리는 네. 잘 못 올릴 거야가 반영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한 몇 개월 정도는 아예 경착륙에 가까운 수준 정도로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급락의 비중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조금 쉬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리 좀 올리고 네. 우리는 못 올려서 차이가 벌어지면 네.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환율이 움직여야 문제가 되죠. 하는데 환율을 다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럼 국제 수지가 망가지는 거 예, 아니에요? 국제 수지 원화가 약하면 네. 국제 수지에는 유리한데 네. 망가지는 건 소득이죠. 실질 임금이 다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1인당 GDP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건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3만 5천 했다가 3만 3천, 3만 2천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심리적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실질 임금을 버티고 환율도 버티면 네. 경상수지가 이제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뭐 계속 나빠져 온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환율 때문에 나빠졌다기보다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상수지 이 적자가 늘어난 것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그런데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데, 또는 흑자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1인당 GDP가 떨어지게 되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난감한 기사에 항상 미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이 나와요. 네. 뭐 네. PF 얘기는 좀 있다 하더라도 왜 부동산이 꼭 나옵니까? 일단 채무나 부채 자체가 부동산에 아예 인질처럼 포로처럼 잡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반도체 쪽에 어떤 편식에 가까운 산업이 육성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의 편식에 가까운 그런 비중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융 시스템들이 붕괴가 된다라면, 이게 개개인뿐만 아니라 금융권 같은 경우도 이런 대출을 해주는 게 굉장히 편식처럼 이 부동산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그 PF 문제라든지 브릿지 같은 경우, 특히나 소위 둔촌주공을 살리자라는 그런 의견 정도 나올 정도 둔촌주공 살리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런 연쇄적으로 금융과의 그 연결성이라든지 또 기업과 가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랄까요, 뭐 위기, 부동산 위기나 이런 금융 위기가 항상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문제로 긴축으로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담보 잡은 은행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한다. 네. 뭐 그런 얘기. 미국도 그렇던데 미국도 뭐 보니까는 중소은행들이 부동산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하고 몇 년 동안의 그 저금리 기조 안에서 동조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황은 미국도 겪었고 캐나다도 겪었고 호주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팽창한 그 통화량들이 금리하고 굉장히 직결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랑 뭐 글로벌하고 마찬가지로 그 경착륙에 가까운 수준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작은 금액들, 특히나 이런 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로들이 있는데, 중소나 좀 작은 곳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뭐랄까 사업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자꾸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세계의 돈이 모이는 데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멀쩡하던 은행이 망한다더니 유럽도 그렇고. 네. 그러더니 우리나라 뭐 IMF 구제금융 때는 그렇게 원칙 따지더니 네. 뭐 여긴 원칙도 없고 뭐 다 살려준다니 뭐 급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요구할 때는 원칙을 요구하고 자기는 그냥 대충 하고 하는 게, 그 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뭐 아무튼 부실 없다 뭐 다 네. 보장해 준다고 하대요. 예, 그래도 뭐 100% 다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문제가 생기는 데는 뭐 보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파산 위기를 겪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른 은행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며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은행들의 예금을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장하는 강력 조치 등으로 은행 위기가 진정됐다며 시장을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The situation is stabilizing, and the U.S. banking system remains sound.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보장이 있으면 항상 도덕적 해이가 따라오고. 그럼요. 그 얘기 하더니 자기네는 문제 생기면 다 도와주네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저축은행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예금자 보호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살려줄 예, 거라고 나라가 어차피 예금자들은 5천만 원까지 다 이거 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봐주니까, 사실 그 보장이 없다면 예금자 중에 저축은행에다가 저축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 듣고 보면은 이제 위기 대응이란 게 사실은 예. 다 살려줄 수 있다고 믿으면 위기가 아닌 거란 얘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럼 다 살려줄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국가의 그 대응 능력을 의심받으면 끝장이란 얘기네요. 다 살려주는 건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거죠.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냥 나가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이 시위를 하면 내 돈 다 보장해 주세요라고 할걸요.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경제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3년 후, 5년 후가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의 우려와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엽 이사입니다. 요즘 아주 핫하신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걱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 페드의 발표와 각국의 대응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 반응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신뢰를 조금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SNS가 발달하면서 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세계은행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기에 이제 유럽까지 번지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의 또 스위스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서 아직까지 모든 게 진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어떤 재택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래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결정이 고민인데 뭐 같은 고민, 비슷한 고민이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긴축을 할 건데 한국은행이 과연 긴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즉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유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 많은 우려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 결정을 내렸고 이 동결 결정을 내렸던 가장 큰 의미 안에는 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취해 있는 상향, 즉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PF부터 시작을 해서 가계나 또 경제가 안아야 될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가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게 제한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었을 때 한국은행은 향후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 좀 대응을 뭐 나름 발빠르게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이번 위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위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되겠죠. 이미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위기 대응에 어떤 그 효과적인 대책을 유럽과 또는 미국에서 앞으로 대응책을 계속 내놓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향후에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실제 큰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국은 이게 고민이 곳곳의 위기에 뭐 대응을 해서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거품을 또 계속 두면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된다. 뭐 영원한 고민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네, 거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쪽에서 거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런 어떤 그 금융 긴축 또는 이제 각국의 긴축 대응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자산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거품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 여기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위기설 속에 우리는 안전한가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금융위기가 온다. 장기 침체 대비해라. 무책임한 위기설입니까? 지혜로운 경고입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혜로운 그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장들 그리고 부동산에서 최근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매매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인터넷 관련된 그 은행들도 상당 부분 돈이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게 이런 자산시장의 거품 이런 문제점들이 언제 노출이 되냐,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오냐라고 봤을 때는 코로나 시국 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장기화가 됐다라면 더 큰 재앙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그 짧은 텀 안에서 어떤 폭발적으로 올랐던 뭐 이런 부실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좀 방어를 할 수 있고 또 그 전체에 대한 그 금융에 대한 파이가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겠다 가능한 거지 이게 한 3년, 5년 더 지연이 됐다라면은 뭐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기설 잘 팔면 마치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 돼요. 그럼요. 그러다 또 잘 되면 잊어버리면 말고. 네, 뜨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쌓이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가 돼서 위기가 오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예. 그게 저 SNS 때문에 더 심해진 거고요. 그렇죠. 네, 더 심해졌는데. 또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예금 구조를 보면요. 네. 거기서 미국은 25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데요.
그 25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체 예금액 중에 4%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6%는 다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금 걱정이 됐을 때 예금을 인출할 만도 했던 거죠. 걱정이 되면. 왜냐하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짜리 예금 보호를 받는 금액이 98%고요. 저축은행은 그게 72%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안전해도 너무너무 안전한 거죠.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 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하여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쪽은 그런데 우리가 네. 원래 이 금융위기설 있기 전에도 네.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 뭐 많이 했거든요. 예. 여기 더하여 이제 또 이렇게 고금리 기조에 더하여 위기설 막 이러니까 네. 겁들이 덜컥덜컥 나나 봐요. 그런데 참 일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일본이 왜 저렇게 지지부진하냐면 망하지를 않았어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아서 현금 많은 부자가 천천히 망해가는 거군요. 예, 완전히 그거죠. 업종은 못 바꾸고 식당조차도 잘 안 바뀌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노포라는 이름으로. 예, 예.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신진대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다 그대로 살려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2000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였다가 35,000달러까지 오는 이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건이 바로 그 98년 외환위기였어요. 그때 엄청나게 기업들이 망했고 그러면서 돈 안 벌리는 사업들은 다 정리했고 돈 벌리는 사업만 가지고 새로 시작했잖아요. 뭐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 실업자들도 엄청나게 나왔지만 다 그 사람들이 어딘가 돈 벌리는 데에 가서 다시 자리를 잡은 거죠. 고통스럽긴 했지만.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하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아, 저야 뭐 표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예,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기업 부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또 금융도 우리는 워낙이 짠물로 예대마진 운영을 해서 안정적인데 가계 쪽 특히 부동산이 지금 결국은 아주 뇌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쪽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나라가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가계부채잖아요. GDP 대비했을 때 한 105% 정도 되는데 숨어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을 하면은 OECD 국가 중에 그 좀 압도적으로 1위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세보증금이 한 3천조 정도가 시중에 있는데 특히나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뭐 혹자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선진화된 제도 안에서 사금융으로 이런 돈들이 3천조가 막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고 단순히 이 가계에서만 멈출 수 있겠냐? 결국은 최근 들어서 입주 실사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을 하고 토지 매입하고 나중에 전세금으로 대처를 해서 입주를 해야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전세로 들어오기에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했던 주체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게에서 건설 관련된 쪽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시기보다 시간이 늘어지면서 뭐 이자에 대한 그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곳곳 지방마다 수십 군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이자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이라든지 어떤 뭐랄까 매매 관련된 대출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숨어 있는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쪽에서도 돈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상환 능력을 고려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기업 부문 뭐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아무튼 이제 핵심의 문제가 지금 민생, 특히 가계 부채 네. 안에 전세자금 네. 있는데 집값이 내려서 좋을 줄 알았더니 역전세난 때문에 지금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네. 집값 내렸는데 뭐가 나쁘냐는 사람 많거든요. 좀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인데 집 있는 서러움이라고도 해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집이 없는 서러움이었었는데 요즘은 집이 있는 서러움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보통 보면 임대인만 힘들겠지, 집값 떨어지면 임대인만 힘들겠지라고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고, 특히나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돈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에서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집값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겠지만, 그 안에 역전세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도 온전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관리처럼 부동산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관리를, 기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집값 때려잡자 해갖고 후려 패놓으니까는 거꾸로 반동이 오네요. 그렇죠. 그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금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두들기는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 민심 처방이죠. 그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700만, 거의 800만으로 그 매년 아주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는 이유가 1인 가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1인 가구는 보유할 생각은 없어요. 집을 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주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들에게 집을 제공을 하려면 누군가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죠. 누군가가 다주택이 있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나쁜 사람이 되죠. 네, 그걸 나쁜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 그래서 그런 집들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그러네. 임대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 1인 가구용 주택들이 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일정하게 임대 시장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한 8%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전세란 특이한 금융을 그렇죠. 통해서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때려잡자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통계청 자료 보면 한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분들이 집을 다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 저렴한 주택에서 뭐랄까 특히나 이런 공공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두들겨 패게 된다라면은 임대사업자가 그거 맞으면서까지 공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민심 처방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금융위기, 이게 잘못하면 정말 경제위기 된다. 근데 부동산 쪽이 위기의 내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한 걸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장건설사 72곳 대부분이 1년 전보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3분의 1에 달했고, 현금 부족으로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는 기업도 18%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보증을 섰던 부동산 PF 대출과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돈을 못 갚게 되면 채권을 발행한 금융기관도 타격을 받게 돼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전반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물린 돈이 11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랑이던 시장만 믿고 확장한 사업들이 몇 년 사이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리스크보다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아직 규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부실 사업장 구조 조정을 서둘러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시행 초기 단계 이제 시공보증 들어가기 전에 그 단계의 브릿지론이 있고 이제 본 PF라고 해서 시공보증 신용보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PF가 다르잖아요. 지금 좀 다들 섞어서 기사가 나는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고 보면은 그 시행사들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땅 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땅 100% 자기 돈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억짜리가 있다면 10% 20%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면 나머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그 빌릴 때 그 잠깐의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그 단계 돈을 빌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 계약해서 시공 계약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사업이 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든지 뭐 대우건설처럼 그냥 노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럼 그 돈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뭐 이금융권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상황에서 본 PF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본 PF는 시공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건설사들이 보증을 하니까 안전한데 안전한 거 그 뭐랄까 분양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릿지론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PF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앞에서는 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나서 이렇게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잘 안 된 사업이라서 그 앞 단계 브릿지론도 타격을 받는 게 있고 아예 시공도 안 들어가고 사업이 엎어지면 엎어지는 거죠. 더 망가지죠. 그럼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아예 시작을 못하니까 신용 보강을 하지 못하는 시공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그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본 PF로 못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수익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 갖고 뭐 나가겠죠. 거기에 투자하면서 뭐 계속 머물 필요가 있겠네요. 미분양이 나면 본 PF에 관여된 금융사들이 흔들리고 그 앞에 브릿지론은 상환이 된 상태인가요? 그거는 상환이 안 된 상태죠. 안 된 상태.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브릿지론에서 본 PF 넘어갈 때 이쪽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앞에 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첫 앞단에서 망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미분양이면 모조리 중상. 그렇죠. 본 사업이 엎어지면 브릿지론만 중상. 그렇죠. 네. 이거 어렵군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쪽 대책을 하다 보면 드라마와 영화 때문인지 왜 투기꾼 건설업자를 돕느냐. 서민들 쫓아내고 막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금융이 잘못 흔들리면은 이게 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가 되니 국민들의 이 어떤 대중의 정서와 정책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는 주택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 정서를 다루는 언론은 위기론을 더욱더 증폭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망하는 건데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누가 갖다 대줄 거냐. 그거는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주택자를 허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단순히 정부가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마음속으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것을 나쁜 투기꾼이라고 하고 있는 한은 정책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송 대표님 말씀 들어오면 어느새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주택시장 쪽에 뭐 그동안에 이게 깐깐하게 하던 거 지금 다 허물어졌거든요. 지금 그냥 뭐 급한 대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위기 대응이 강화됩니까? 아니면은 또 해주겠거니 그러고 더 엉망이 됩니까? 당장은 해결이 되겠죠. 당장은 위험이 줄어들고 그런데 3년, 5년 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지금 코로나 때 그냥 돈 풀어서 해결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기 시작했듯이 저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꾸준히 오르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도의 이 관행 자체가 다 항상 올라가는 가격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나오고 그 안에 보면은 다 보증해주고 네.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감정평가도 맞춰해주고 이 기반의 제도들이 다 곳곳이 그 어긋나는데 이게 쉽게 조정이 될까요? 쉽게 조정되기는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뭐 망가져 봐야 이 부동산 시장의 그 불패 신화도 일정하게 좀 깨져 봐야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그 시장이 간다. 그러니까 공급업자는 공급업자대로 불패 신화를 믿고 뭐 무조건 땅만 사면은 분양된다라는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라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부채란 부채는 다 끌어다가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서 일정하게 좀 망가져 봐야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세계 다른 나라 뭐 일본처럼 장기 침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우리나라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 대출하고 똑같다고 봐요. 한국판이죠. 예, 한국판이죠. 그게. 네, 서브프라임이 지금 전세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잖아요. 프라임 고객이 아닌 신용이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밀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지게 된 거고 그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갑자기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그게 멈춰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다 주택값도 떨어지고 은행 그 담보 가치도 떨어져서 은행들이 다 망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동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진다면 저는 그건 전세 때문에 터질 거라고 봐요. 전세 대출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아까 송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출을 해줬으니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좋은 지적 같은데요. 그 서브프라임급에 해당되는 게 진짜 전세금이다. 그 외적으로도 이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지역들, 소위 그 영끌 수요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들은 더 어떤 금리라든지 주택 가격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서울 안에서도 뭐 노도강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중에서도 경북보다는 뭐 북쪽으로 있는 지역들 또 공급 물량들이 좀 많은 그 인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겠죠. 특히나 뭐 양주 같은 경우는 산업이 기반이 되지 않고 단순히 뭐 주택 공급만 이어졌던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산업과 뭐 소득이 갖춰지지 않는 성장 지역이 아닌 곳들이 그냥 거품으로 올라갔던 가격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로 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90년대 후반에 이른바 IMF 사태 때문에도 겁이 덜컥 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계 금융이 흔들리고 막 금리가 오락가락하고 해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저는 어디에도 안전한 데는 없다고 봐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훨씬 낫다. 왜냐하면 예금들이 작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져 있는 예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고 뱅크런의 가능성이 저는 세계에서 뱅크런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금 하신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서 예금을 옮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토론을 해봤는데 결국 금융위기,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 처방들을 많이들 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은 꼭 짚고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자. 한 말씀씩 하시죠. 먼저 송 대표님.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PF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분양이 우리가 7만 5천 가구 정도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미분양을 왜 보냐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의 일정한 선행 지표성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7만 5천 호가 뭐 최근 원희룡 장관께서 얘기한 10만 호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10만 호가 넘어간다면 PF 부실, 또 PF 부실이 된다면 앞에 브릿지론에 대한 부실, 또 이런 브릿지론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투자 관련된 곳에서도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추이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라면은 정부에서도 가만 놔두고 그냥 10만이다 몇십만이다 뭐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뭐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 또 매입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볼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방에 저 일자리 상황판 말고 미분양 상황판을 놓으면 되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관심들이 많은 건데 그거를 안 했는데 좀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이제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네. 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결국 연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폭이 뭐 조금 작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있고,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그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게 다주택자에 대한 증오심 같은 거를 없애는 거고, 정책적으로도 종부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세계의 돈이 연결되고 초 단위로 움직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의 문제는 순식간에 경제 위기로 번져버리는데요. 무책임한 위기론, 대책 없는 낙관론 모두 경계할 일이죠.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강대 김정호 교수님, 그리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가 지구 기온 상승세가 기후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1.5 degrees warming, and the difference between 1.5 degrees and 2 degrees for us really is a death sentence. 인간 때문이다. 돈도 못 쓰고 멸종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술은 기후테크에 달려있다. 시작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기상이변,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후테크라는 분야이죠. 세계의 돈과 기술이 여기에 몰리는 이유.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